돈이 많은 부자들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돈을 요구해요. 가진 사람이 더 요구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돈을 더 욕망하는 그런 부자들의 심리,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하지?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돈 많은 부자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도 참 궁금했어요. 다층적 위계 사회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누구도 존중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내가 30층에 산다는 것과 80층에 산다는 것이 존중 불안을 기준으로 놓으면 차이가 없거든요. 생존 불안을 놓고 보면 50층 이상 가면 생존 불안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불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층에 사나 80층 사나 99층 사나 비슷해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보면 주로 이제 3단계 정도 되거든요. 3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내 친구, 2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 3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여기까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떨어진 사람은 큰 영향은 못 줘요, 우리들한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권 안에 누가 있느냐? 자기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또는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까운 곳에. 물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층에 살든지 간에 존중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층이 올라가서 부유층이 되면 될수록, 부자 세계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사람들 사이에 경쟁은 더 치열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 시기, 질투가 더 극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또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싸우고 난리를 치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이 부자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시기, 질투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중 불안이 더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 불안이 심각하고 그렇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과시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돈으로 과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시를 이제 하는 거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거죠. 하다 보면 또 때때로 즐겁기도 할 거예요. 그죠? 남들이 여행 갈 때 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나는 괌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은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자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과시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자들은 그런 조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에 살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시기와 질투가 범람하는 곳에 살다 보니까 진짜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그래서 부자들이 그나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쾌감이 뭐냐 하면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거.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껴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꾸 경험하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시할 때 느끼는 우월적 쾌감, 과시할 때 느끼는 지배적 쾌감이랄까요? 학대 쾌감? 학대적 쾌감이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는 데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가학적 쾌감이죠. 병적인 쾌감. 그것이 유일한 쾌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부자들이 서민에 대한 인식이 딱 나오잖아요. 되게 불편하지만 그게 또 맞는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아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나는 그냥 저런 거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래. 그냥 편안한 허위 속에 머무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아는 것보다 사람들은 왜 그냥 거짓된 세계, 그냥 허위 속에 사는 거를 더 선호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기보단 기대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물론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회가 건강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에 기초해서 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사회에 문제가 있다, 즉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그럴 경우에는 그건 기대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건강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건데요. 이 매트릭스에서 이 주인공은 뭔가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모피어스인가? 하여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모피어스가 그 유명한 거 있죠.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거고 파란 약 먹으면 그대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 없이 빨간 약을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때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은 다 가짜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 주인공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토해요. 너무 힘들어. 토하다 기절해버리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결국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뭔가 불이익이 온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폭력을 경험해야 돼요. 공포를 감당해야 돼요. 너무 무섭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영화 1987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 삼촌인가가 노동운동하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은 걸 경험한 여학생이 대학에 갔는데 광주 비디오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선배가 화를 내고 뛰쳐나오거든요. 왜 저런 거? 안 받아들이려 해요. 왜?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혹은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불편한 진실, 그야말로 불편하죠. 지가 앞에다가 붙이는 대로. 불편한 진실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 대신 그냥 편안한 호의를 받아들이죠. 왜? 그러면 안전하긴 하죠, 일단. 안전하긴 하고, 또 밥 먹고 사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공포와 불이익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무서워서 받아들이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서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사실 한국 같은 사회에서도 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부자들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너희들은 왜 노력을 안 해? 너 자신을 개발을 안 해? 너희들은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일종 뭐 게으르고 그런 식으로 부자들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능력주의와 자기 개발을 중시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능력에 따른 부의 분배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합당한 소득 분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능력주의는 이런 주장으로 시작했었죠.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주장을. 근데 그 말은 너무 잔인하죠. 누가 듣더라도.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사슴은 풀 뜯어먹고 사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그러다가 이런 공격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글 세계에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바꿔요.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놓는 거는 그거죠. 힘센 놈이 많이 가지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야만적으로 보이니까 슬쩍 바꿔서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기여를 하지 않냐, 사회에. 그러니까 더 많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보상받는 게 정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류 역사에서 사실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나 분배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대 추구를 잘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대 추구. 그러니까 불로소득 같은 거 있죠. 지대. 그거를 추구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리 퀴리라고 아시죠? 퀴리 부인. 엄청난 그 발견을 한 과학자죠. 이분한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특허 내라 그랬대요. 당신이 발견한 거를.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거절했어요. 이거는 인류 모두의 공공자산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예,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특허 냈죠. 자기가 발명한 건. 그러면 과연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과 빌 게이츠 중에서 누가 더 인류의 공헌을 많이 했을까요? 인터넷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없었으면 두 사람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부자가 됐냐? 빌 게이츠는 되고 이 사람은 부자가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특허를 안 냈고 이 사람은 특허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스티글리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역사를 보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욕심쟁이들이었지.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들은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부자가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돈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설사 저는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 쳐도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저보다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런 좋은 책을 많이 써도 한글 창제에 비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저보다 더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종대왕한테 얼마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사회가?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20조 드릴게요,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좋아하셨을까요? 화내셨을 거예요. 내가 돈 바라고 한 줄 아냐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세종대왕한테 어떤 보상을 했냐? 존경과 명예를 드렸죠. 광화문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존경과 명예라고 봐요, 저는. 근데 한국 사회가 병이 들어서 돈 말고는 아무것도 평가를 해주지 않아요. 가치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이 살짝 있다 쳐요.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해줄 때 그걸 사회적 존경과 명예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화를 내겠죠. 다 필요 없어. 그건 개나 줘버려. 난 돈을 받고 싶어. 이런 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풍토가 잘못된 게.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를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의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을 돈으로 해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